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판세가 1강 2중 2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8일 남은 대선 전국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최진 세한대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는 것도 이제 내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나온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1강 2중 2약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곤 하는데 최근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2강 체제는 이제 무너진 지 현실화된 게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역전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겠다라는 야심찬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된 리더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부진했고 또 중도 보수층의 마음들을 다잡는데 나름대로의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 이제 문재인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완벽하게 선출되는 순간부터 마땅한 대항마를 찾지 못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갔던 표심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원래 이제 전통적인 보수층이었던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더 이상 상승세를 치고 올라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혹시나 이와 같은 크로스 현상을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이제 연휴라서 연휴 내내 가족, 친구, 지인들, 동료 만나서 여론조사 얘기 많이 할 텐데 최근에 가장 고무적인 것은 역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라 가지고요. 최근에 이 상승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TV 토론이 상당히 좀 돋보였다. 그리고 전문가들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다. 저는 그중 하나가 이제 일종의 박근혜 반사 효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성 정치인이지만은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이제 진보이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최순실 사태로 해서 부패 이미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심상정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이제 TV 토론 같은 이제 돋보이고 소통을 잘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다고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이제 1강, 2중 2약 하는데 1강이 아니라 거의 1슈퍼 강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2배 차이에다가 20% 이상 차이가 되다가 더구나 최근에 좀 변수도 말했잖아요. 사드 변수에다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송민수 회고록 파동 이런 거친 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40% 안팎에서 변동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두를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100m 경기를 보면 옛날 우사인 볼트가 쭉쭉 앞서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과연 이 3위가 어떻게 저 1위를 앞서가는 우사인 볼트를 추월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별 지지율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충청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오른 점 눈에 띄는데 이 같은 지지율 추이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충청 지역에서 강세가 좀 두드러진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하락세가 뚜렷했던 반면 충청에서는 안정적인 방어를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에서 충청 지역까지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전국적인 형태 속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던 나름대로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TK 지역의 민심이 급격하게 이탈한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시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TK 지역에서도 굳건한 1위의 자리를 지켰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고 또 TK 지역을 비롯한 거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젊은 층의 세대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약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금 같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뭔가 판을 뒤집을 만한 완벽한 선거 전략의 변화가 굉장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 구도가 깨졌다는 점이 이번 대선에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호남에서 보통 9대1 정도로 크게 일방적이었던 구도가 깨져서 지금 양강 구도로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훨씬 더 우세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도 사실은 어떤 전통적으로 보수가 절대 강세를 보이던 것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3파전으로 이제 갈라진 거고 충청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2파전이었던 건 이제 3파전으로 갈라져서 지역이 거의 최소한 2파전 이상 3파전으로 갈라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묘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충청도 대망론이 사실 깨지면서 그 기대했던 충청도 표심들이 샅샅이 흩어졌다. 예. 그 흩어지는 표들이 사실 얼마 전까지 안철수 후보로 갔다가 이제 다시 그 표들이 상당 부분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이 안철수로 가지 않고 예. 공중에 떠버리거나 부동표로 남아버리거나 일부가 홍준표로 가면서 예. 충청도에 많이 기대를 걸었던 안철수가 이제 쭉 빠졌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조사 내용 중에는 뭐 강원이나 제주 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후보가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초반에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1강 2중 2약 구도였고요. 과거에는 이제 양강 구도로 뭐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강 구도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 그 선거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양강 구도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도가 좀 변화 조짐을 보이니까 토론에서도 그렇고 선거 전략에서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후는 이거 어떻게 변화가 또 될까요? 그게 또 궁금하네요. 일단은 과거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지난번 토론회 과정이 지금의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할 수 있는데 예. 토론회 과정 속에서 안보 이슈가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좌파 우파의 진영 논리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점유하지 못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데 영향이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방어에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후보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지까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주된 공격 포인트를 삼았습니다만 지금 타겟을 조금 변화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검증의 과정들에 깊은 칼날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예. 현재까지의 상승세는 말 그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강경 보수층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급격하게 이제 나름대로 세가 형성되는 모양새지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중도 보수의 표심들까지 홍준표 후보에게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그땐 진짜 위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한다는 포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버겁고 어려운 상대냐. 만약에 단일화가 형성된다면 예. 그럼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후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에게 공격의 모습을 취함으로 인해서 예. 안철수 후보를 어찌 보면 소외시킬 수 있는 작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두 가지 포석으로 남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예.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강한 공세를 취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간단히 압축하면 등수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네. 우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등 후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2위, 3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예. 여유 있게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2위 하니까 2등이다 보니까 3등에게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초조감과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3위를 밀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3등의 후보는 이제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위 후보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1등 후보를 공격해야 본인의 문제인데 홍준표의 양자 구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그랬듯이.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1등은 2등 공격, 2등, 3등은 또 1등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도마뱀이 마치 꼬리 무는 것처럼 예. 전략이 이제 좀 바꿔지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해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때인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 신뢰성 지적하면서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안철수 후보 측도 지금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이외에 그 나타나지 않은 그 숨은 표의 위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솔직히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샤이 뭐 무슨 보순 이런 얘기들이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나 테이크 집회 때 그때는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다 샤이 한다는데 그 이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로는 모든 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햇볕 위로. 그래서 전부 TV 토론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지지하고 싶은데 뭔가 좀 어리숙한 사람들도 다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샤이 뭐 안철수나 무슨 뭐 샤이 뭐 보수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밖으로 드러날 만큼 충분히 낮다. 지금 더구나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샤이 뭐 이름을 붙은 이런 표들이 이 판세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숨어 있지는 않다. 이미 거의 다 양지로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실 여론조사는 그 대상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이런 숨은 표의 위력을 다시 한번 해석해볼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입장에서 숨은 표에 대한 위력들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지난번 이제 노원병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거두기 시작했고 또 4.13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막판에 있었던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율도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말 그대로 중도층, 정치 관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계층이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쉽게 응답하지 않는 계층이 선거에 참여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한 10%에서 15%는 안철수 후보에게 덧붙여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뭐 총선 과정이라든지 지방선거와 같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또 여론조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숨은 표심의 위력들이 그렇게 크게 과거처럼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게 뭐 추세나 추이를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또 여론을 만들기도 하는 게 여론조사라서 중요한 내용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결국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근데 이거 당이 이제 합류한 것이 아니고 제3지대 즉 외곽기구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는 결국에 개혁 공동정부의 구성을 놓고 홍준표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뭐 이견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집중을 했는데. 오늘 나온 대변 인격이죠. 최명길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김 전 대표는 인터뷰 당시에 홍준표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뭐 조금 전에 질문이 그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합니까? 전 최대한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를 후보와 같이 연대하거나 아니면 친박계 내부 하거나 그거나 비슷한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전략적인 어떤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절대로 그쪽 비개혁적인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지도가 떨어지자 이제는 아쉬우니까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이제 사실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주장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나서 사실 그런 보수적 세력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악역을 대신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역할 분담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대선의 중요한 화두가 이제 통합이고 또 권력을 분산하고는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동으로 가는 공동정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슈죠. 다만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혼자라는 혈혈 단신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끌 수 있지만은 그 위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당선 이후를 대비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악역을 맡아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나중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이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면은 예. 이 김종인 전 대표 행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공동정부 구상은 말 그대로 반문 연대를 구성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듯이 선거에서 단일화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만을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사퇴하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면은 뭔가의 삼자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서 2018년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개헌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내각을 공동적으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내각 구성을 어떻게 협치 형태로 만들어 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후보가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개헌이라는 명분을 통한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가능한 얘기 마지막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의 결심, 유승민 후보의 결심, 홍준표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안철수 후보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뜻을 비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에 같이 뛰어들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득표를 하지 못하면 509억 정도에 달하는 그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당사자들이 완강히 지금 부인하는 상황에서 3자 단일화 논의를 쟁점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또 투표용지 인쇄도 이미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나 연대 논의가 언제까지 이런 좀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5월 4일, 5일이 사전투표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전투표가 들어가고 나면은 뭐 어느 자료는 지금 선상투표가 있었고 재외국민투표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투표율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저는 생각보다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전투표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오늘 이제 5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내일이 토론회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거친 그 다음 날까지 있는 과정 속에서 막판 단일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현실적인 단일화된 카드로서 국민들 앞에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로 형성되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뭐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거 역사를 다 이제 사례를 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찍히고 나서 후보들이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성공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패한 사례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했을 때 당시 심상정 후보하고 유시민 후보가 투표용지를 찍고 나서 단일화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해서 김문수 지사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반대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총선 내에서는 이제 투표한 찍고 이후로도 나서도요? 찍고 나서도 누구를 이제 지지한다든지 암묵적으로 이제 모랄을 줘서 된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선하고는 많이 다르죠. 대선에서는 정말 전체 국민들한테 그걸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본인이 유지했던 지지도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시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투표 용지가 발표한 이후로도 아마 5월 8일 직전까지도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논의는 뭐 물밑에서는 뭐 공식적이든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렇죠. 많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도 또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모색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말아버릴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희망은 하지만은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바른정당 내에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일화파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기로 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투표 당일날 전까지 이제 물밑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탈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그 탈당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찍이 이거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최근까지 얘기했던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탈당 러시가 생겨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오전이 고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하루 정도 연기를 한 상황이고 예. 홍문표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 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 부산 지역에 있는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 있는 단체장 지방 의원들이 전부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엔 지방자치단체에 예. 대한 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을 보고 정당을 선택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득표율과 바른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 본인 당선을 위해서 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 말 그대로 기층 조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국회의원 혼자서의 존립,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하부 조직이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완전히 말씀이세요? 무너지기 직전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의 모습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거나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명분이 워낙에 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당까지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 반문연대 단일화를 통해서 3자 후보 단일화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당도 존재하면서 마지막까지 명분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3자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무너지는 과정들 예.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고 완주 의지를 피력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생존 본능 속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 위주로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른정당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솔직히 말해 상대 패널의 얘기를 잘 못 알아먹겠어요. 어렵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바른정당을 설명할 때는 저도 상당히 애매모 답답해요. 예. 답이 없는 것. 이게 지금 거의 2달째 넘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예. 근데 수학도 말이죠. 사실 답이 없는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후보하고 주장을 하자, 안 된다, 완주하자 이렇게 갈라지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부에서도 세 갈래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완주파이고 국민의당으로 하자는 사람하고 또 자유한국당 하자는 거 이게 세 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팽팽하게 갈라져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답이 없다. 벌써 오래전부터. 네. 이 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정말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끝까지 완주하는 게 낫지 네.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총님 짧게요. 그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이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완주하는 게 낫다라는 가정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 인물에 대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 후보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만드는 그 유승민 후보는 다른 사람들을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만든 유승민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라서 네. 전진하는 거죠. 앞으로. 김병민 교수께서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자당원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유승민 후보는 워낙에 이제 민주적인 정당 정치 속에서의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니만큼 하자 없이 후보를 그죠?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함께 소통해 가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좀 미진했다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가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명분은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는 반드시 완주할 의자를 내비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근데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5월 9일 선거일 날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히 되고 보수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TV 토론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심상정 후보의 가능성에 표를 던지는 것처럼 혹시나 유승민 후보가 개표 결과 표를 열어봤는데 완주한 유승민 후보의 표가 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정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이 없는 문제라서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걸 상황 같습니다. 언더독 효과라고 예.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거기- 그런 것들 언더독 효과라고 네. 얘기할 수 하나만 있죠. 더 보시면 오늘 현재까지 유승민 후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네. 말을 내가 100번 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 근데 100번 이상을 완주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만둔다. 예. 투표용지 마지막 끝까지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만둔다.
이건 정치적인 신뢰의 문제고 예. 아마 미래가 없을 겁니다. 네, 많은 큰 상처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완주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실 선거라는 게 정당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치러도 힘든 과정들이 많은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예.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 얘기 좀 짚어봤고 정말 개인적으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참 어려운 처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가운데도 준비를 해서 내일 TV 토론에 나서야 되는데 내일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후보들이 예. 어떻게 보여줄까요? 저는 이를테면 방금 말씀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 토론이면 미련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나 정상지를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거고 나머지 이제 더더구나 안철수나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후보에 따라서 2위가 거의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위, 3위 후보에게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두 후보가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얼마만큼 마지막에 투혼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하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 워낙 탄탄하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예. 별 문제는 없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그냥 무난하게 그전에 왔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거로 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내일 어떤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회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 토론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토론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도 약간의 공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회지만 지난번도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회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예. 지금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념적 문제로서의 사실 어찌 보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 각을 굉장히 세우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건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득점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좌파 우파 이념적 그 대립의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뭐 석방 문제라든지 예. 뭔가 사회적으로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폐청산 특조위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공방의 과정으로 난타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론이 예상되고 있는 TV 토론 이야기까지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